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프랭키와 넬리, 그리고 친구 히티가 함께한 이야기 속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진심 어린 배려가 어른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 속 그 따스함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세요. 프랭키 그레이가 7살이 되기 조금 전 한 부인이 그가 사는 마을에 이사와 작은 학교를 열고자 했다. 프랭키의 어머니는 그 부인을 찾아갔는데 솔직하고 명랑한 태도, 환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신앙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여 남편의 동의를 얻어 프랭키와 넬리를 그 부인의 제자로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 젊은 선생님의 이름은 페니 그랜트였다. 넬리는 그 이름을 듣자 깔깔 웃으며 앞으로 그녀를 볼 때마다 자기의 큰 인형 페니가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내가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집안에 묶여 지내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해왔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그랜트 양은 그레이 씨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집에 있는 아늑한 방을 빌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시작했다. 창문에는 하얀 블라인드를 달고 벽에는 알록달록한 지도와 크고 선명한 동물과 새의 그림을 걸었다. 한쪽에는 깔끔한 칠판을 두었고 그 옆에는 큼지막한 글자로 적힌 알파벳 표가 걸려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랜트 양은 목수를 하루 동안 불러 네 단으로 된 계단 모양의 갤러리를 만들고 바닥에는 커다란 원을 그린 뒤 그 둘레를 굵은 황동못으로 표시하게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넬리와 사촌은 그게 무엇에 쓰이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교가 시작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고 말했다. 이제 다 준비된 건가요? 프랭키가 물었다. 아직 아니에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작은 학생들을 위한 작은 의자와 또 몇 가지 교구가 더 필요해요. 교구가 뭐예요? 넬리가 물었다. 우리가 생각을 더 잘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지요. 이 칠판과 카드들도 교구에 속해요. 학교가 시작되면 이걸로 어떻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큰 지구본, 숫자판, 그리고 태양계 모형도 있답니다. 저도 태양계 모형을 만든 적이 있어요. 프랭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철사로 만들고 행성 자리는 감자랑 순무로 했었죠. 선생님 것도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제 모형의 행성들은 나무나 석고로 만들어졌고 아주 예쁘게 색칠되어 있답니다. 보고 싶어요. 프랭키가 말했다. 저도요. 넬리가 덧붙였다. 아이들은 부인께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잠시 뒤 프랭키가 숨을 헐떡이며 다시 달려왔다. 그랜트 선생님, 저한테 큰 그림 카드가 한 상자 있어요. 아빠, 엄마가 생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원하시면 학교에 가져가서 벽에 걸어도 돼요. 고마워요, 내 작은 친구. 선생님은 그에게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저는 이제 하숙집으로 가려고 해요. 네가 잠깐 기다려서 내가 모자를 쓰면 함께 걸어가도 돼요. 좋아요. 프랭키가 대답했다. 나가서 넬리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올게요. 그랜트 양은 문을 잠그고 작은 꽃병 하나를 손에 든 채 대문 근처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 꽃병은 뭐 하시게요? 넬리가 물었다. 학교가 시작되면 제가 사는 집 주인 부인께 꽃을 조금 얻을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교실이 밝고
기분 좋은 분위기여야 아이들도 그곳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프랭키가 외쳤다. 어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제 정원에서 커다란 꽃다발을 꺾어 가져갈 거예요. 제 정원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랜트 선생님? 아니요, 몰랐네요. 하지만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는 착한 아이들만큼이나 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좋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랜트 양의 입술이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정말 안 됐어요. 프랭키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잡고 있던 선생님의 손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선생님이 저랑 넬리만큼 어렸다면 제 어머니가 선생님을 자기 딸로 삼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레이 부인은 젊은 선생님이 벌써 아이들에게 깊은 호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북돋우며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란다.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아직도 따뜻한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걸 보여드려서 그분이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해드리자. 아마 여러분은 프랭키와 넬리가 새 학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선생님을 좋아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교가 시작된 지 약 일주일 뒤에 그들이 보낸 하루를 이야기해 주겠다. 6월의 화창한 아침이었다. 그레이시 댁에서 아침 식사와 가족 기도를 마친 뒤 프랭키는 선생님께 드릴 꽃다발을 꺾으러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넬리와 함께 늘 선생님의 꽃병에 꽃이 가득하도록 했다. 프랭키는 꽃다발을 물이 담긴 물주전자에 꽂아 신선하게 두고는 세면대로 가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유모셀리를 찾아가 깨끗한 칼날을 달아달라고 하고 머리도 빗질하게 했다. 그때 그는 옆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엄마, 저 이제 혼자 머리 가르마 타는 법을 배우면 안 돼요? 저 이제 거의 7살이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대답했다. 언제든 배우고 싶을 때 배워도 된단다. 셀리가 빗을 어떻게 잡아야 가르마가 곧게 타지는지 보여줄 거야. 아, 머리가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소년이 빗을 성급하게 털썩 내리치며 말했다. 곱슬거려서 매끈하게 안 돼요. 그는 앞머리를 힘껏 빗질했다. 자, 이제 충분히 보기 좋구나. 유모가 달래듯 말했다.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는 걸 억지로 펴려는 건 바람이 부는 걸 막으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란다. 아무리 해도 작은 고리 모양이 생길 거야. 이제 준비 끝이에요. 프랭키가 외치며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그동안 넬리는 숙모방에 가서 긴 머리를 매끈하게 빗질하고 곱슬머리 인두에 말았다. 이 과정은 꽤 오래 걸렸고 빗이 잘 통과하려면 머리를 충분히 적셔야 했다. 하지만 넬리는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다. 숙모가 늘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쉬운 산수 문제를 내주거나 구구단 한 줄을 들어보거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셀리는 매트리스를 뒤집었고 넬리는 이불을 매끈하게 펴서 주름 하나 없게 침대를 정리했다. 방에 흩어져 있던 옷은 옷걸이에 걸고 신발은 옷장 문 안쪽에 달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깨끗한 앞치마로 갈아입은 뒤 프랭키가 불을 즈음에 맞춰 윌리가 꺾어준 꽃을 받아들고 오빠와 함께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러 집을 나섰다. 가끔은 시간이 넉넉하면 선생님이 하숙하는 집까지 가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지만
보통은 저택 진입로 입구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그늘 아래 돌담에 앉아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이면 아침 인사를 나누고 꽃다발을 전해드리려고 신나게 달려갔다. 이 화창한 6월 아침에도 두 아이는 평소처럼 선생님의 양손을 나란히 잡고 학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건물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학생들 모두 18명이 그랜트 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가 모자와 보닛을 벗어 옷장에 걸고 조용히 계단 모양의 자리에 앉았다. 어린아이들은 아래쪽 단에,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은 위쪽 단에 자리를 잡았다. 교회 시계가 9시를 알리자 선생님이 작은 종을 울렸다. 모든 아이들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아이들은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고 그 뒤에 찬송가 한 절을 불렀다. 저기 멀리 행복한 땅, 거룩한 성도서 있는 곳, 찬란히 빛나는 그 나라, 영원히 밝은 그곳. 찬송이 끝나자 아이들은 계단 모양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자리를 향해 질서 있게 걸어갔다. 그 다음 반 시간 동안 교실은 아주 조용했고 학생들은 읽기와 철자 공부에 집중했다. 다시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줄을 맞추어 선생님이 앉아있는 의자 앞으로 나아갔다. 한 모둠이 낭독을 마치면 곧바로 다음 모둠이 불려나와 읽기와 철자 시험을 본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차례를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모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진다.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 잘 알고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제일 키가 큰 소녀가 원안의 제자리에 서고 나머지 아이들이 키 순서대로 뒤를 따라 선다. 마지막에는 파란 눈을 가진 니살란 귀여운 막내가 선다. 그러자 그랜트 양이 경쾌한 선율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다. 이렇게 세수해요. 이렇게 세수해요. 이렇게 세수해요. 아침 일찍 이렇게. 아이들은 원을 돌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작은 손으로 얼굴을 힘차게 문지르며 즐겁게 따라한다. 한 절이 끝나면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잠시 멈췄다가 다시 다음 노래를 시작한다.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아침 일찍 이렇게. 이렇게 이를 닦아요. 이렇게 이를 닦아요. 이렇게 이를 닦아요. 아침 일찍 이렇게. 이렇게 손톱을 깨끗이 해요. 이렇게 손톱을 깨끗이 해요. 이렇게 손톱을 깨끗이 해요. 아침 일찍 이렇게. 행진과 노래가 끝난 뒤 아이들은 자리에 돌아와 지리 공부를 준비했다. 수업 시간에는 지구본 옆에 서서 배우고 선생님이 그 위에 있는 위치를 하나씩 가리켜 주었다. 그 다음에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선생님이 권한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 이어서 산수와 숫자판 수업이 시작됐다. 숫자판은 한 변이 약 30cm 되는 나무 틀에 굵은 철사 12줄이 가로질러 있고 각 줄마다 구슬처럼 생긴 둥근 돌이 12개씩 꿰어져 있는 도구였다. 그랜트 양은 이 숫자판으로 아이들에게 덧셈, 뺄셈, 곱셈을 가르쳤는데 그 방식은 그레이 부인이 예전에 구슬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과 비슷했다. 오전 수업이 끝날 무렵 아이들은 다시 원을 그리며 행진을 했고 5은 25, 5은 30이라는 구구단을 양키 두들의 선율에 맞춰 불렀다. 오후 수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대부분의 공부는 오전에 마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야기를 지어 말하고 선생님은 그것을 칠판에 적어주었다. 또 외운 찬송가나 시구절을 낭송하고 노래하고 행진하며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랜트 양이 하숙하는 집 근처에는 히티 모란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본명은 메이터블이었지만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모두 히티라고 불렀다. 히티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었고 동생들이 많아 어머니는 그녀를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랜트 양은 자기 방 창문에서 히티가 집안 문턱에 앉아 커다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히티는 아기 남동생에게 언제나 다정했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게 놔두었으며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성을 내는 법이 없었다. 이런 모습은 그랜트 양의 마음을 끌었고 그녀는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그랜트 양은 무거운 감자, 바구니를 들고 가는 히티를 따라잡았다. 제가 도와줄게요. 선생님은 바구니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함께 걸어가던 중 그랜트 양이 물었다. 학교에 다녀본 적 있니? 아니요, 선생님. 히티가 대답했다. 하지만 예전에 머물던 집에서 그 집 아들이 제게 글자를 가르쳐 준 적은 있어요. 배우고 싶니? 선생님이 물었다.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비도 저한테 잘 안겨 있어서 제가 학교에 갈 시간을 내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네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랜트 양이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네 어머니를 뵙고 이야기해 볼게. 그날 저녁 그랜트 양은 모란 부인을 찾아가 히티가 읽기와 쓰기를 배우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이야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했다. 히티가 동생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당신이 바쁠 때는 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주며 조용히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어머니가 대답했다. 남편이 가끔 고향에서 온 신문을 받긴 하지만 철자나 발음을 전혀 몰라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럼 하루 중 일부 시간이라도 학교에 보낼 수 없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싫어하거든요. 바로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넘어져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랜트 양은 자리를 물러났지만 히티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그레이 부인 댁으로 가서 조언을 구했다. 왜 히티를 제 학교에 보내지 않으세요? 그레이 부인이 물었다. 하루 1시간이라도 다니는 게 전혀 못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조금만 손을 보면 히티를 단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랜트 양은 결코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마음을 먹으면 방법을 찾아내는 법이었다. 그녀는 히티에게 학교에 입고 올 만한 옷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새 책을 사려고 모아둔 돈을 꺼내 지갑에 넣고 가게로 가서 아이 옷을 만들 천으로 예쁜 프린트 무늬의 면직물을 샀다. 돌아오는 길에 모란 부인의 집에 들른 그랜트 양은 히티가 아침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오후마다라도 학교에 오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기만 한다면 자신이 새 옷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다. 모란 부인은 이 호의에 무척 고마워하며 가능하면 히티 없이도 집안일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사흘 뒤 히티는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 얼굴과 손은 반짝이도록 깨끗했고 볼은 장밋빛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새로 지은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았고 그랜트 양이 주머니가 달린 깔끔한 앞치마를 메어주자
히티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미소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만으로도 선생님은 들인 수고와 돈이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히티에게 친절했고 선생님의 부탁이 있으면 기꺼이 슬레이트나 연필, 책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넬리라는 한 소녀는 히티가 너무 가난한 집에 산다는 이유로 함께 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새로운 친구에게 슬레이트에 숫자 쓰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자 넬리는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했고 그 목소리에는 평소처럼 다정하고 고운 기운이 없었다. 그랜트 양은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이런 교만한 기색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아이를 깊이 사랑하며 잘 가르치고 싶어 했기에 학교에서 누군가 히티를 모질게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슬픈 눈으로 얼굴이 붉어진 넬리를 바라보았다. 넬리가 새 친구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자리 끝으로 몸을 옮기는 것도 보였다. 그러자 그랜트 양은 부드럽게 말했다. 히티,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렴. 그때 프랭키가 통통한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락하자 그는 물었다. 새로운 친구가 제가 칠판에 그림 그리는 걸 봐도 돼요? 그래, 귀여운 녀석.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히티에게도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봐, 히티, 프랭키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선생님의 신임을 받았다는 자부심에 꼿꼿하게 서서 그림을 그렸다. 그랜트 양이 넬리 쪽을 흘끗 보았을 때 그녀는 사촌이 새로운 아이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에 넬리가 못마땅해 하며 얼굴을 찌푸린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혹시 넬리의 귀에 나쁜 마음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넬리, 너희 아버지는 부자야. 너는 좋은 집에서 살고 예쁜 옷을 입지. 그러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히티 옆에 앉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가야, 많은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니? 그건 하나님이란다. 그런데 만약 네가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너보다 덜 가진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두어 가시고 너를 집도 친구도 없는 처지에 놓으실 수도 있다. 그랜트 양은 프랭키가 히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무척 기뻤다. 넬리가 그것을 보고 그의 다정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깨닫고 본받으려 하기를 바랐다. 수업이 끝났을 때 히티는 프랭키가 숫자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무언가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를 따라 옷장 앞에 섰다. 모자는 낮은 고리에 걸려 있어 그가 쉽게 집을 수 있었지만 함께 쓰는 목도리는 높은 곳에 걸려 있었다. 히티는 프랭키가 그것을 잡으려고 폴짝 뛰는 모습을 보자 재빨리 말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줄게.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목도리를 건네주었다. 고마워. 프랭키가 기분 좋게 말했다. 그들이 대문 밖에 나왔을 때 목도리가 바람에 날아갔다. 히티가 달려가 집으려는 순간 넬리가 그것을 확 낚아채더니 말했다. 우리 사촌 물건에 손대지 마. 이 못생긴 애야. 그러면서 히티를 거칠게 밀어 길에서 비켜나게 했다. 넬리가 정말로 히티를 다치게 하려 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심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니 화가 난 것이었다. 히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넬리는 그대로 달려가며 프랭키를 끌었다. 프랭키가 돌아가서 무슨 일인지 보자고 했지만 넬리는 안 돼. 난 히티가 싫어.
같이 걷기 싫어. 하고는 툭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폰토 얘기를 꺼내며 그 개가 와서 자기 바구니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넬리는 보통 학교가 끝나면 프랭키와 함께 2층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인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개와 함께 정원에서 놀자고 했다. 그레이 부인은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왜 놀기 전에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약 15분쯤 지났을 때 뒷문에서 초인종이 울렸고 곧 셀리가 한 소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소녀는 히티였다. 이마에는 큰 혹이 올라 있었고 눈은 울어서 빨갛고 부어 있었다. 지금도 흐느낌을 겨우 참는 듯 했다. 히티는 방에 들어서자 곧장 그레이 부인에게 다가가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다. 그레이 부인은 쪽지를 열어 읽고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넬리가 학교 대문 옆 돌기둥에 이 아이를 밀었습니다. 저는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밤 넬리를 직접 볼 수 없으니 히티를 보내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와, 가엾은 아이야. 부인은 다정하게 말했다. 이마에 난 혹이 심하구나. 어떻게 된 거니? 프랭키 목에서 목도리가 떨어져서 주우려는데 넬리가 그것을 빼앗고 저를 세게 밀어서 기둥에 부딪혔어요. 욕도 했고요. 히티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프랭키는 어떻게 했니? 엄마가 물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부인.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친절했어요. 부인은 히티를 의자에 앉히고 옷장으로 가서 병에 든 아르니카를 꺼내 물이 담긴 그릇에 부었다. 헝겊을 그 물에 적셔 아이의 이마에 감싸준 뒤 종을 울려 맞이를 보내 넬리를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넬리를 기다리면서 히티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 깊은 관심이 생겼다. 잠시 후 넬리가 사촌 프랭키와 함께 들어왔다. 히티를 본 넬리는 화들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고 프랭키는 곧장 히티에게 달려가 물었다. 머리에 왜 그래? 다친 거야? 아니에요. 저 아이가 그랬어요. 히티가 넬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좀 보렴. 숙모는 이마에 감싸둔 천을 들추며 말했다. 달걀 절반만 한 부기가 올라 있었다. 세상에. 미안해. 많이 아파? 프랭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넬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크게 겁이 났던 것이다. 프랭키, 너는 히티랑 함께 부엌에 가서 요리사에게 케이크를 조금 얻어오렴. 그리고 선생님 댁까지 같이 걸어가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라. 히티, 너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전해라. 내가 곧 넬리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아이에게 어떤 벌이 알맞은지 물어볼 거라고. 안 돼요, 숙모. 제발 거긴 데려가지 말아요. 무서워요. 넬리가 흐느끼며 숙모의 손을 붙잡았다. 앉아라. 그레이 부인이 엄숙하게 말했다. 저한테 뭘 하시려고요? 넬리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너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두 말해주길 바란다. 아, 넬리, 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슬프구나. 난 네가 나쁜 성질을 고치고 사랑스럽고 온순한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레이 부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도 떨렸다. 넬리는 가슴이 미어질 듯 흐느꼈지만 숙모가 대답을 기다리자 마침내 말했다. 미안해요, 숙모. 그렇게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히티가 프랭키 물건을 만지는 게 싫었어요. 왜 그렇지? 목도리를 주워준 건 참 다정한 일이잖니.
넬리는 달아오른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숙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애는 너무 가난하잖아요. 넬리가 속삭였다. 저는 가난한 애들이 싫어요. 그리고 집도 너무 낡았고요. 넬리, 부인이 놀라 외쳤다.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나쁘다니 믿기 힘들구나. 만약 네 아버지가 가진 걸 모두 잃어서 네가 초라한 옷을 입고 구빈원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어떻겠니? 그때 하나님이 좋은 집과 친절한 친구들을 주셔서 풍족하게 사는 다른 아이가 그런 이유로 너를 모질게 대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절대 안 돼요, 숙모. 제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제야 넬리는 새로 온 아이에게 모질게 군 온갖 마음속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흐느끼느라 말이 끊기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거짓없이 다 말했다. 그레이 부인은 넬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저지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먼저 마음속에 교만을 품은 것, 그리고 분노에 휩쓸린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가졌던 마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었다. 넬리는 흐느낌에 잠긴 목소리로 하나님께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자, 이제 가자, 얘야. 부인이 모자를 쓰며 말했다. 모란 부인 댁에 가서 히티가 어떤지 물어봐야지. 무서워요? 넬리가 비명을 지르며 숙모를 꼭 붙잡았다.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정말 거긴 못 가겠어요. 왜 그러니, 넬리? 숙모가 딱한 마음으로 물었다. 만약 어떤 아이가 너에게 그런 잘못을 했다면 그 아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니? 나는 네가 정말로 뉘우친다고 생각해. 그러니 그 마음을 히티에게도 전해야지. 모란네 집에 가까워지자 넬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추려 했다. 양심이 속삭이고 있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친구에게 무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굴었다는 것, 그리고 히티의 부모님이 크게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모란 씨의 가족은 예전에 가게로 쓰이던 건물의 위층에 살았다. 집 밖에는 문으로 이어지는 넓은 계단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한 남자가 나무를 패고 있었다. 넬리는 그를 보자 숙모 뒤로 숨으며 속삭였다. 저 사람 히티 아버지예요. 전 못 가겠어요. 내가 지켜줄게. 부인이 대답하며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모란 부인이 문을 열었고 아내는 히티가 낮은 걸상에 앉아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아기는 히티가 돌아온 것이 기쁜 듯 옹알이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당신 딸을 다치게 했어요. 그레이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사과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넬리는 서럽게 울고 있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흐느끼며 말했다. 그렇게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말아요, 얘야. 모란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정말 해칠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랬다 해도 우리 모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히티도 너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만 울고 히티가 직접 용서한다고 말하게 하자꾸나. 어서 히티, 이 아가씨를 용서한다고 말해주렴. 부인께서 이렇게 친히 오셨는데 히티는 여전히 바비를 품에 안은 채 앞으로 다가왔다. 넬리가 손을 내밀자 히티는 기꺼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머리도 거의 다 나았고 내일이면 그 일은 잊어버릴 거예요. 넬리, 이렇게 우는 걸 보니 제가 더 안쓰러워요.
그레이 부인은 잠시 모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히티가 그를 배울 수 있도록 권했다. 또 프랭키와 동갑인 남자아이 하나가 있어 그 아이는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모란 부인은 옷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히티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넬리와 프랭키 그리고 폰토가 함께했다. 셋은 각자 들 수 있는 만큼 큰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아이들이 이미 작아져 입지 않게 된 원피스, 재킷, 조끼들이 들어있었다. 모란 부인은 하나하나 꺼내보며 네드나 다른 아이들에게 꼭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감격하여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다. 이번 일은 당시 넬리에게는 뼈아픈 교훈이었지만 평생 잊히지 않았다. 그 후로 히티에게 친절을 베풀고 히티가 읽기를 배워 성공했을 때 기뻐하는데 넬리보다 앞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오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외워온 찬송가나 성경 구절 몇 절을 읊었다. 그런데 넬리는 히티가 한 번도 암송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느 날 이유를 물었다. 책이 없어요. 히티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려운 글자는 읽을 줄 모르잖아요. 넬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금세 환하게 웃으며 깡충 뛰었다. 오늘 밤 엄마께 말씀드리고 숙모네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 학교에 일찍 와서 시작 전에 들러요. 내가 예쁜 노래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틀 뒤 그랜트 양이 이제 찬송가나 성경 구절을 외운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하자 히티가 수줍은 표정과 붉어진 얼굴로 교실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잠깐 넬리를 바라보았는데 넬리는 얼굴 전체에 기쁨이 가득 번져 있었다. 그리고 히티는 다음과 같은 예쁜 찬송시를 또렷하게 읊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아침 여기서 아침을 먹던 분은 누구예요? 머리는 엉클어지고 신발은 해지고 옷과 앞치마도 찢어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게으른 제인이라고 불린단다. 하루 종일 빵을 구걸하며 밤이 되면 헛간에서 건초더미 사이에 잠을 잔단다. 어릴 적 그 아이는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 가도 책은 거들떠보지 않고 읽기나 철자도 배우려 하지 않았지. 제인아,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 제발 글 읽는 법과 일을 배워라. 그러면 네가 커서 옷과 빵을 스스로 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게으른 제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뜨개질도 바느질도 하지 않고 말썽꾸러기 아이들과 뛰노는 일만 좋아했지.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이 되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법도 몰랐고 일도 할 줄 몰랐단다. 이제 그녀는 빈둥거리는 떠돌이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도 친구 하나 사귈 수 없게 되었어. 그러니 사랑하는 아이야, 다시 책이나 일을 게을리하거나 학교에 있어야 할 때 놀려고 한다면 게으른 제인을 기억하렴. 학기말이 가까워오던 어느 저녁, 넬리는 학교 친구 한 명과 함께 집으로 걸어오느라 사촌 프랭키가 다른 길로 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프랭키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형 윌리를 밖으로 보냈다. 윌리는 먼저 광장으로 가서 프랭키가 가게들에 들렀는지 살펴보고 없자 이번에는 몇몇 학교 친구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학교 이후로 프랭키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윌리가 혼잣말을 했다. 혹시 선생님 댁에 갔다가 벌써 돌아온 걸까?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한 집 앞을 지나는데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무 사이로 보니 여러 소년들이 둘러서서 작은 수레 하나를 구경하고 있었다. 수레 안에는 한 소년이 앉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 했다. 윌리는 혹시 프랭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갑게 달려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레 안에 있는 사람은 소년이 아니라 다리가 없는 남자였다. 그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지금은 그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손으로 크랭크 바퀴를 돌려 집집마다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오르막길에서는 특히 힘이 들어 종종 소년들에게 뒤에서 밀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윌리는 형 프랭키가 그 남자 곁에 서서 창가에 있는 부인에게 보여줄 그림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프랭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와 코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왜 집에 안 갔어? 엄마가 무척 걱정하고 계셔. 윌리가 물었다. 아, 윌리. 이 불쌍한 아저씨 좀 봐. 프랭키가 외쳤다. 학교 끝나고부터 아저씨 수레를 밀어드렸어. 다리를 못 쓰셔서 전혀 걸을 수가 없대. 여기서 그림을 다 팔면 집까지 밀어드리고 엄마께 저녁도 좀 드리자고 할 거야. 프랭키 그레이 아니니? 창가의 부인이 말했다. 얘야, 여기 와서 이 돈을 가져가렴. 그림 3장 값을 주는 거란다. 수레가 다시 출발하자 주변에 있던 소년들이 모두 뒤따라 달려갔지만 수레를 밀어주는 아이는 윌리와 프랭키뿐이었다. 너 힘들잖아. 윌리가 말했다. 이제 내가 밀게. 그러자 프랭키는 밀던 손을 놓고 밀짚 모자를 벗어 이마에 땀을 훔쳤다. 머리카락은 땀에 흠뻑 젖어 작은 고리 모양으로 곱슬거렸다. 그들이 집 진입로로 들어설 때 그레이 부인은 창가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내다보다가 급히 달려내려와 두 아이를 맞이했다. 엄마! 프랭키가 외쳤다. 길에서 불쌍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다리가 없어서 전혀 걸을 수가 없대요. 작은 수레를 굴려다니면서 먹을 것을 살 돈을 번대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수레를 밀었어요. 이거 나쁜 짓은 아니죠, 엄마? 그분께 저녁 좀 드리면 안 돼요? 그레이 부인은 아들의 진지하고 다정한 눈빛을 보자 그에 대한 모든 섭섭한 마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볼과 입술에 입맞춤했다. 그래, 사랑하는 아가. 네 손으로 그분께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게 해줄게. 하지만 너도 배고프지 않니? 차 마실 시간은 훨씬 지났잖아. 배고픈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엄마, 그분이 너무 안 됐거든요. 아, 윌리가 수레를 부엌 뒷문까지 밀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잠시 뒤 그 불쌍한 장애인은 무릎으로 걸어와 식탁에 앉았다. 제이는 그 앞에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었다. 프랭키는 마치 그를 자신이 돌봐야 할 손님이라도 되는 듯 맞은편에 앉아 혹시 필요할 것이 있나 살폈다. 음식이 놓이자 남자는 곧 식사를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프랭키는 눈이 동그래져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셨어요. 아마 그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기도 없이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처음 본 듯했다. 심지어 넬리와 소꿉놀이로 차를 마실 때에도 둘 중 하나는 꼭 눈을 감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음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곤 했던 것이다. 그 남자는 프랭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식사를 했다. 그레이 부인은 문틈으로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아저씨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프랭키가 물었다.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저씨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프랭키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물었다. 다리를 하나님이 자르신 거예요? 아니야.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의사가 잘랐지. 그거 참 다행이에요. 프랭키가 말했다. 아저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저씨 다리를 다시 자라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윌리는 웃음을 참느라 거의 소리를 낼 뻔했지만 프랭키는 오직 이 남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는 마음뿐이라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기도를 전혀 안 한다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프랭키가 말했다. 그레이 부인은 그 남자가 칼과 포크를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잠시 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땐 기도했단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프랭키가 물었다. 오래전에 저 위로 가셨지. 남자가 부드럽게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있잖아요. 프랭키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저씨가 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나쁜 아이였는데 엄마가 매를 들어서 착해지게 해주셨어요. 그건 너무했네. 남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게 옳아요. 성경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저씨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남자가 말했다. 내가 본 아이들 중에 너처럼 놀라운 녀석은 처음이야. 저는 녀석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저씨에게 새 마음을 주시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도 착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남자가 속삭이며 셔츠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다. 훌륭한 저녁이었어요. 나와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모든 친절에 1000번이라도 감사드려요. 윌리는 부엌으로 나가 뒷문에서 남자가 의자에서 수레로 옮겨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남자는 프랭키에게 가장 예쁜 그림 2장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밤 네가 약속한 거 잊지 말아줘.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너밖에 없거든. 그랜트 양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를 학생들에게 놀 수 있는 시간으로 주었다. 어느 수요일 아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넬리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숙모는 학교에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며칠째 몸이 좋지 않던 마지 역시 집에 있었기에 그레이 부인은 마지를 유모방으로 불러 넬리와 함께 인형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했다. 마지는 11살이었지만 여전히 놀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프랭키의 흑인 인형 디나를 자기 아이 삼았고 또 커다란 헝겊인형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넬리에게는 큰 인형 페니와 2개의 작은 인형이 있었다. 아이들은 인형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학교 놀이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 시작하려는 순간 폰토가 방으로 들어와 인형들을 쓰러뜨려 버렸다. 아, 폰토, 못된 장난꾸러기. 넬리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폰토는 바닥에 엎드린 인형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디나, 페니, 릴리 그레이, 그리고 마지의 인형 제니를 다시 차례대로 벽에 등을 대고 앉혔다. 그리고는 인형들에게 착하게 굴고 수업 시간에 잘 대답하라는 말을 한 뒤 넬리는 숙모의 작은 탁상종을 올려 수업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인형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넬리는 디나의 손을 잡아 바닥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왔다. 아이들은 이렇게 1시간 넘게 놀다가
넬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숙모는 그녀를 눕혀서 점심 전까지 쉬게 했다. 그동안 프랭키는 인도 고무장화를 신고 커다란 우산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었고 선생님은 학기 말까지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 예쁜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프랭키는 이 약속이 무척 기뻤고 어떻게든 착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첨벙첨벙 밟으며 빗방울이 우산에 후두둑 떨어지고 땅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즐겁게 걸어갔다. 힘든 건 알아. 하지만 학교에 가면 재미있을 거야. 프랭키는 속으로 생각했다. 선생님이 역시 너는 올 줄 알았어. 프랭키, 너는 도전대의 일원이잖니. 하고 말씀하시겠지. 학교에 도착하니 교실에는 선생님과 히티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비속을 어떻게 무사히 왔는지들은 프랭키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정육점 아저씨의 덥게 있는 마차를 타고 온 것이었다. 교실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프랭키는 현관에서 신발에 묻은 진흙을 털어낸 뒤 안으로 들어와 불가에 서서 몸을 말렸다. 시계가 9시를 쳤지만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은 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말하길 오늘은 반나절 수업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랭키와 히티는 계단 모양 자리에 올라가는 대신 선생님 앞에 서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웠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두 아이에게 의자를 불가 가까이 가져오라고 했다. 참 재미있는 작은 학교네요. 프랭키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도 웃으며 오늘은 무척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 그러고는 종을 울렸고 프랭키는 혼자서 교실 앞으로 나가 수업을 받았다. 그 다음 종이 다시 울리자 히티가 읽기와 철자 수업을 했다. 이제 히티는 제법 책을 잘 읽었고 훌륭한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어서 그랜트 양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너희랑 함께 행진해야겠구나. 그녀는 원 모양 표시 위에 올라섰고 아이들은 함께 빙빙 돌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세수를 해요. 선생님도 아이들만큼 열심히 자기 얼굴을 씻는 신용을 했다. 쉬는 시간에 그랜트 양은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아지가 입에 바구니를 물고 있는 예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프랭키에게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다. 프랭키는 무척 즐거워하며 말했다. 이 강아지 폰토랑 비슷해요. 꼬리만 짧다는 거 빼고요. 그랜트 양은 이번에는 히티를 위해 종이 인형을 오려주었다. 그리고 넬리를 위해서도 하나 만들었다. 종이로 드레스와 앞치마, 망토, 그리고 머리에 쓸 모자까지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선생님은 그만 너무 몰입해서 쉬는 시간을 마치는 종을 울리는 걸 1시간 넘게 잊어버렸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고 프랭키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저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쉬는 시간이 끝난 뒤 그랜트 양은 아이들에게 지리 수업을 해주고 이어서 찰스 헌팅턴이라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정직함과 올바른 마음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성실함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부를 얻게 된 뒤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재산을 나누었다. 그렇게 행복하고 보람찬 긴 생을 마치자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프랭키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찰스 헌팅턴 아저씨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 친구와 잠시 작별해야 한다. 바라기는 어린 시절에 그 약속이 장성한 뒤에도 지켜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기를 바란다. 사촌 넬리는 여러 해 동안 숙모 곁에서 지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며 자신이 친절한 이들에게서 배운 대로 어린 남동생을 가르쳤다. 그녀는 프랭키를 늘 친오빠처럼 깊이 아꼈고 프랭키가 대학을 졸업할 때 반에서 가장 높은 영예를 안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의 성공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 사람이 바로 사촌 넬리였다. 이렇게 작은 프랭키의 학교 생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작은 마음에서 피어난 친절과 배려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